안녕하세요. 저는 75의 김순자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없음, 연고자 없음 그렇게 적힌 차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은 없으시죠? 간호사가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가족이 없다니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가족이 없다니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봄날의 드라이브를 즐기던 그저 그런 75 노인이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제 삶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제 집도 제 이름도 제 존재 자체가 말이죠. 저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그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4월 중순 벚꽃이 흩날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가실래요? 아들 민수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자는 제안이었죠. 며느리 정희도 가고 사위 재훈이도 가고 딸 미영이도 간다고 했어요. 그래, 좋지. 엄마가 김밥 좀 쌀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나오세요. 다 준비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거든요. 요즘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었는데 말이죠. 11시쯤 되니까 사위 재훈이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합차가 왔어요. 어머님 타세요. 재훈이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뒷자리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희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엔 딸 미영이가 있었죠. 엄마, 오늘 경치 좋은데 갈 거예요. 강변 쪽으로요. 미영이가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는 거니까.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라디오에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야.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여기가 강변 쪽 맞니? 제가 물으니까 사위가 내비게이션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길이 좀 막히네요. 샛길로 가려고요. 그리곤 내비게이션 음성을 꺼버렸어요. 차는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주변의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 길이 맞아? 강변이랑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 미영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는 거니? 엄마, 잠깐만요. 곧 도착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굳어 있었죠. 저는 그때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화면 위젯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D-데이 7. 민수야, 그게 뭐니? 무슨 중요한 날이야? 민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에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차는 한적한 진입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재훈아, 여긴 어디니? 이건 강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도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는 멈췄어요.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실버케어 요양원. 여기가 어디니? 왜 요양원에 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사위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뒷자리에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때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조용하다니요? 좋은 곳이라니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사위가 돌아왔고 건물에서 간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어머님 내리세요. 싫어. 나 안 내려. 여긴 왜 온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사위와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이에요. 건강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거짓말. 검진은 병원에서 하는 거야. 저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왔고 제 팔에 뭔가 차가운 게 닿았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 아니, 소독약이 아니라 세제 냄새와 김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여기가 어디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깨셨어요? 어지러우시죠?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여긴 어디예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요양원이에요. 가족분들이 모셔다 드렸어요. 가족? 우리 애들이요? 네,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건강을 위해 이곳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전화 좀 빌려주세요. 애들한테 전화해야 해요. 어르신, 지금은 안 돼요. 좀 쉬세요. 싫어요. 전화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소리치자 간호사가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천장을 보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복도를 걸었어요.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어르신, 규정상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왜 전화를 못해요? 보호자분이 외부 연락을 금지하셨어요. 보호자가 연락을 금지했다니요? 제 자식들이 절 가둬놓은 거였어요. 어느 날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304호 어르신, 보호자가 요양비 전액 선납했대. 진짜? 그럼 몇 년치인데? 3년이래. 집도 이미 정리했다더라. 와, 그럼 갈 데도 없겠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요양비를 3년치나 냈다고요? 집을 정리했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은 내 명의야. 애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순응하는 척했어요. 매일 웃으며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운동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젊은 간호사가 간호사실 앞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제 딸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간호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휴대폰에 집중한 나머지 제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면 속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우리 집에서 하우스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집도 새로 단장했고 친구들도 많이 초대했어요. 다들 기대해 주세요. 카메라가 거실을 비췄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제가 살던 거실이었어요. 제가 평생 가꾼 그 집, 제 손때가 묻은 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제 사진은 없었어요.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제 물건들도 선반에 있던 제 앨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은 밝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테이블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커튼도 달랐습니다. 이 영상 재밌네. 간호사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저게 우리 집인데. 제가 중얼거리자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 어르신. 언제 오셨어요? 저 영상. 뭐예요? 아, 이거요? 요즘 핫한 유튜버예요. 인테리어랑 파티 브이로그 찍는 분이에요.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유튜버라고요? 제 딸이 유튜버를 한다고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미영의 하우스라는 채널이에요. 왜요? 어르신도 아세요? 미영의 하우스. 제 딸 이름이 미영인데 설마.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빨리 방으로 가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영이가 유튜브를 해?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나 없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수진이 제 방으로 왔어요. 수진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친절했습니다. 가끔 제 얘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어르신,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수진 씨, 혹시 유튜브 아세요? 네, 당연히 알죠. 왜요? 미영의 하우스라는 채널. 아세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거기 구독자 되게 많은데. 어르신도 아세요? 그 사람이 제 딸이에요. 네. 진짜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 그 영상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금 아무도 없네. 잠깐만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 미영이는 밝게 웃으며 집 안을 소개했어요. 거실, 주방, 베란다. 모든 게 제 집이었지만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파티를 열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딸분 맞으세요? 네, 제 딸이에요. 저 집은 제 집이고요. 그럼 왜 여기 계세요?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뭔데요? 7일 뒤에 어르신을 해외 요양원으로 이송한대요. 뭐라고요?
서류가 올라왔어요. 해외 장기 요양 프로그램이라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D-데이 7의 의미를요. 아들 민수의 휴대폰에 떠 있던 그 숫자. 그건 프로젝트 마감이 아니었어요. 저를 해외로 보내는 날짜였던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수진 씨, 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르신 토요일에 출장비 폐서비스가 들어간대요. 그 집으로요. 우리 집으로요? 네. 제 친구가 그 업체에서 일하거든요. 제가 부탁해 볼게요.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을 직원으로 위장시켜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뷔페 유니폼을 입었어요. 흰 셔츠, 검은 앞치마, 그리고 낮게 눌러쓴 검은 모자.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소리예요? 꼭 돌아오세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수진의 도움으로 후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타세요. 제가 수진 친구예요. 젊은 여자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 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저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는 제가 살던 동네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골목,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제 집 앞이었어요. 어머님 도착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제 집에서 저 없이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희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 대신 향수와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인데 이젠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장 뷔페 오셨어요? 주방 쪽으로 가세요.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몸을 낮춰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제 가족이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 정희는 금빛 귀걸이를 하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죠. 사위 재우는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딸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미영이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파티 분위기 정말 좋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가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카메라가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새 소파, 새 테이블, 새 커튼.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건배할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민수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잔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저를 지우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건가요? 저기요, 와인 좀 가져다 주세요.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트레이에 잔을 올리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이 정말 넓네요.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면서요? 네, 최근에 전면 리모델링 했어요. 이전 주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관리가 안 됐거든요. 이전 주인이라니요? 저는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전 주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구하셨네요. 운이 좋았죠. 금매로 나왔거든요. 금매라고요? 제 집을요? 누가 금매로 내놨다는 거죠? 저는 와인을 따르며 계속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전 주인은 어디로 가셨어요? 아, 요양원으로 가셨대요. 자식들이 모시고. 그럼 편하시겠네요. 요양원이 좋잖아요.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웃으며 얘기했어요. 저는 트레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주방에 와인 더 필요해요. 다른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해, 김순자. 지금은 증거를 찾아야 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와인을 챙기는 척하다가 저는 슬쩍 복도 쪽으로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옷장은 없어지고 침대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화장대도 서랍장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내 물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며느리 정희의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다.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김순자, 매수인 김민수, 매매 금액 4억 5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이름 옆에 날짜를 적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붉은 잉크로요. 하지만 이 서명엔 날짜가 없었습니다. 잉크 색도 검은색이었어요. 위조야. 이건 위조 서명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빼앗아 간 거였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 아래엔 더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어요. 요양원 장기 위탁 계약서, 의료 소견서 마이너스 중증 치매 진단, 해외 요양시설 이송 동의서.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증 치매 진단서가 있다니요? 의료 소견서를 자세히 보니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린메디 의원 마이너스 원장 박성훈. 저는 그 병원을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서류를 더 뒤적이자 항공권이 나왔어요. 인천 방콕. 출발일 4월 28일.
탑승객 김순자. 4월 28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였어요. 그들은 저를 태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것들을 증거로 써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진이 몰래 빌려준 오래된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문 열려 있는데 누가 들어갔나? 재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서랍에 넣고 옷장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어요. 이상한데. 분명 문이 열려 있었는데. 재훈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옷장 뒤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재훈아? 손님들 와인 더 달래? 복도에서 정희가 불렀어요. 알았어. 재훈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했어. 조심해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을 빠져나와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거기 계셨어요. 거실에 오징어 튀김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영이가 여전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거실부터. 미영이가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자 저는 재빨리 스피커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정말 편하답니다. 미영이가 소파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 새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 전부 다시 칠했어요. 이전엔 오래된 벽지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바꿨죠. 이전의 벽지라니요? 그 벽지는 제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던 그 벽지를요. 촬영이 끝나자 미영이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나 좀 봐. 왜? 조회수 벌써 10,000명 넘었어.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그치? 이 집 콘텐츠로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몰라. 인테리어 시리즈, 홈파티 시리즈, 요리 시리즈. 생각만 해도 신나. 민수가 작게 웃었어요. 그래, 잘 됐다. 내가 하고 싶던 거니까. 근데 오빠 진짜 괜찮아? 엄마. 민수가 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쉿.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미안. 두 사람은 다시 손님들에게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이가 내 집을 콘텐츠로 쓰겠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정희와 재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은 언제 받아요? 정희가 물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들어와. 보험금이랑 집 매매 대금 합쳐서. 얼마나 되는데요? 보험금이 2억, 집이 4억 반. 합치면 6억 반이지. 와. 그럼 우리 몫은? 절반. 3억 좀 넘게 받을 거야. 정희가 작게 웃었어요.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걱정 없겠네요. 그러게.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이라니요? 제가 죽어야 나오는 돈 아닌가요?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뭐가 문제야? 의사도 협조했고 서류도 다 완벽하게 만들었어. 게다가 해외로 보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해외 요양원은 어때요? 방콕 쪽으로 알아봤어. 거기 한국인 별로 없고 연락도 차단되니까 완벽하지.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 모레면 비행기 타고 그럼 끝이야.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금.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을. 그들은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이번엔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모든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화분 밑에 예비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그대로였어요. 민수의 책상, 컴퓨터, 서류 캐비닛. 다행히 이곳은 아직 손대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서류 캐비닛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엔 세금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갈색 파일 하나가 보였어요. 어머니 관련. 파일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견적서 -HS 케어링, 해외 이송 계약서, 보험금 청구 안내, 부동산 매매 준비 서류.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해외로 이송하고 집을 팔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까지. 파일 맨 뒤쪽에 수첩이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엔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의사 면담. 진단서 발급 가능 확인. 3월 22일 요양원 계약. 성금 5천만 원 입금. 4월 1일 부동산 계약 준비. 인감 확보. 4월 10일 이송 당일. 차량 준비. 4월 28일 해외 출국. 편도 항공권.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저를 납치한 날짜, 집을 빼앗은 방법, 해외로 보내는 계획까지.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모든 페이지를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에 불 켜져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수첩을 파일에 넣고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이상한데. 분명 불이.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저는 책상 밑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책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케이크 자르는데 빨리 와.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민수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제 나가야 해. 저는 서재를 빠져나와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제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 거기 계셨어요? 케이크 나르는 거 도와주세요. 네. 저는 케이크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케이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케이크를 자를게요. 미영이가 밝게 웃으며 칼을 들었어요.
모두 함께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집에서 제 가족이 저를 지운 걸 축하하고 있었어요. 자, 케이크 나눠드릴게요. 다들 받아가세요. 수진의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와인 좀 더 돌려주세요. 네. 저는 와인병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야. 저는 와인을 따르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다 일부러 며느리 정희 옆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저와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와인병이 기울어지면 하얀 드레스에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의 친구가 황급히 냅킨으로 닦아냈어요. 이 드레스 얼마짜린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배상하겠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스피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스피커 뒤에 갈색 봉투가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해외 요양원 최종 계약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 보험금 청구 서류.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업체 어디예요? 책임자 당장 나와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저를 향해 눈짓을 했어요. 이제 나가야 해. 저는 봉투를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케이터링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친구가 뛰어왔어요.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바로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제 집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하셨어요? 응. 다 찍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서류, 수첩, 계약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응.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사진 속 증거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저도 이 어둠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아침 7시쯤 수진이 제 방으로 왔어요.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누가? 제 남편이요.
권도진 변호사님. 복지센터에서 어려운 분들 무료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 권도진입니다. 희망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먼저 어르신께서 찍으신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르신의 실제 서명은 어떻게 하시죠? 저는 이름 옆에 날짜를 적어요. 항상 붉은 잉크로요.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를 간다던 거짓말, 요양원에 갇힌 일, 딸의 유튜브 영상을 본 순간 해외 이송 계획을 알게 된 것까지. 어르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서류 위조, 감금, 사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을 변호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권 변호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있었어요. 수진과 권 변호사가 함께 와줬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형사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명이 위조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저는 평생 이름 옆에 날짜를 적습니다. 붉은 잉크로요. 하지만 이 서류엔 날짜도 없고 잉크 색도 검은색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권 변호사가 연락을 줬습니다. 어르신, 병원장이 자백했습니다. 사위분이 1,000만 원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브로커도 잡혔습니다. 사위분한테 2,000만 원 받고 해외 이송을 추선했다고 자백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재훈이가 주도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증거로 쓰세요. 형부가 준 돈,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다 있어요. 넌 왜 이걸 주는 거니? 잘못했어요. 형부가 단순히 요양원에만 모신다고 했어요. 해외로 보내고 보험금을 노린다는 건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그래도 넌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2달이 지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사위 재훈과 며느리 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딸 미영과 아들 민수는 증인석에 있었습니다. 사건 2025 고합 247호 서류 위조 및 감금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훈과 박정희는 공모하여 피해자 김순자 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의사에 반하여 요양원에 감금했으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병원장 진술서,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법정에 재웅과 정의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도 협조했고 서류도 다 완벽하게 만들었어. 해외로 보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해자 김순자 씨,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75살이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양원에 갇힌 일, 증거를 찾은 일, 모든 것을요. 특히 이 서명을 보세요. 권 변호사가 서류를 확대했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름 옆에 날짜를 적어요. 붉은 잉크로요. 판사가 말했어요. 실제로 서명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종이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김순자 옆에 2025.6 15라고 붉은 잉크로 적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제 진짜 서명입니다. 서류에 있는 건 제 것이 아니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을, 그리고 제 존엄을요. 증인 김민수,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아들 민수가 증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 김재훈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형부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오신 다음 날 형부가 모든 걸 말했어요. 해외로 보낼 거라고,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저한테도 돈을 줬거든요. 제가 그 돈을 받은 순간 저도 공범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증인 김미영,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딸 미영이 증언석에 섰어요. 증인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네. 형부가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거기서 영상을 찍었어요. 해외 이송 계획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알았어요. 미영이가 울었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만 하고 싶었어요. 형부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피고인 김재훈, 진술하십시오. 재훈이 증언석에 섰어요. 제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요양원 감금, 서류 위조, 해외 이송, 보험금까지 모두 제가 주도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희생시킨 겁니까?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박정희, 진술하십시오. 며느리 정희가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서명 연습을 했어요. 시어머니 서명을 여러 번 연습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 민수와 딸 미영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진실을 밝혔고 미영이는 그저 어리석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저를 없애려 했어요.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재훈,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정희,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 밖에서 권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승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집은 어르신 명의로 회복됐고 재산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계단 아래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르게 살아. 내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돼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엄마, 가. 이제 가.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내 집으로. 그날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 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 박스에 담겨 있던 제 옷들을 다시 하나하나 걸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밥을 했어요. 오랜만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복지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민수의 편지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 직장을 구했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넌 내 삶을 살아.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돼주고 바르게 살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로 산다. 저는 속삭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 하늘로 날려 보냈어요. 꽃잎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름답게. 저도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김순자로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요.